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재활원 임상심리사 유정아입니다. 오늘 척수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장애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척순상 입고 초기에 계신 분들부터 또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 또 어떤 면에서는 척수 장애인 분들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하시는 그 관련된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께서 강의를 시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생각보다 좀 많이 광범위하게 강의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강의 내용들을 조금은 분리해서 충분히 또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실습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순상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지 정도에 대한 이해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척손상 후의 심리 적응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 수용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척손상을 입은 후에 초기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돕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면증이나 수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간병 가족의 소진 방지를 위한 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척손상 후의 심리적인 적응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크루거에 따르면 삶의 중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다음에 5단계를 거쳐서 심리적인 적응 그리고 장애 수용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충격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정, 우울 반응, 독립에 대한 저항, 적응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심리적인 적응의 단계를 다 거쳐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하거나 한 반응 없이도 네, 또 쉽게 장애 수용 그리고 적응에 이르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적응의 시기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적응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든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시고 또 앞으로 내가 거쳐가야 될 단계들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조금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재활치료진들은 환자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장애 수용을 이루도록 막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환자분들의 현재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심리 적응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강의 자료에는요, 2012년도 한국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 중에서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일부를 함께 실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 이걸 저하고 같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또 읽어보시면 조금 더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충격 단계입니다. 이 충격 단계는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어서 척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입어서 손상을 입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머무르게 있는 단계에서 굉장히 과도한 의료적인 자극들에 무질서하게 압도되어 있고 또 내 몸도 갑자기 뭔가가 커다란 변화가 왔고 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내가 손상을 얼마나 크게 입었을지 아니면 손상이 얼마나 심각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혼란스러움 자체가 심리적인 충격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보호 장치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조금 더 안정된 이후에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 걸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지만 환자분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은 어차피 일반적인 얘기만 하니까 나한테는 해당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사실일 리가 없어. 내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거나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면 나는 아마 걸을 수 있을 거고 이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상을 입고 처음부터 자신의 몸이 완전히 변화된다거나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초기의 부정은 재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환자분 스스로가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뭔가 재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이란 단계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정을 너무 초기에 깨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을 받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재활치료 과정 동안 자신의 회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환우분들 나보다 더 오래된 환우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스스로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나도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더 하면 변화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장애에 대한 인정과 부정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되고 또 손상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또 우울한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또 타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과 우울감들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한 반응은 이렇게 손상을 입고 상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면 심한 우울증은 재활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또 우울한 시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또 다음에 적응의 단계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면 치료진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에는 어느 정도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에는 우울감은 좀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불편할 거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약이 많고 장애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반작용이 생기게 되고 독립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머무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적응 단계는 상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서서히 변화된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또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신체적인 자산이 뭐가 있을까? 또 나에게 남아있는 심리적인 자산이 뭐가 있을까를 탐색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보시면 장애가 있더라도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짜증내지 말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꿈 나의 미래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심리적 재활의 목표는 그래서 신체적인 손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손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 수용이라는 것은 장애에 대해서 적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장애와 투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고 장애를 나의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린 내용과 심리적 적응에 이르는 단계들에 대한 그 사례들을
국립자료원 장애인 건강업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같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기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우리 많은 척수 장애인 분들이 얘기하셨던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척수 손상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척순상 초기에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좀 제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관련된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활 상담에 가족을 같이 참여시키고 또 같은 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에게 집단 상담을 하는 것, 그리고 퇴원 후에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떤 적응적인 대처 기술을 교육하고 또 배우는 것, 이렇게 4가지가 굉장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먼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으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척손상 이후에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많은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힘든 부분을 사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얘기들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질까 봐 우려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충분히 없어서 이렇게 슬픈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속에 좀 꾹꾹 눌러두고 참아둔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조금 충분히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묵혀놓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하게 배출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충분히 환자분이 얘기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우울할 때 걷지 못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장애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장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울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장애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지,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것이 가장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정서적인 경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분들은 이렇게 내가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회복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모호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난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불안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인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 그다음 예후, 또 예상되는 기능적인 제한과 같은 의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만큼 불안감은 감소될 수 있고, 또 장애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한, 아니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라포를 충분히 형성한 뒤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동료나 가족들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료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치료 스케줄에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배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을 함께 포함시켜서 상담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떤 상실감이나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같이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어떤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지 행동 치료는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처 기술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지역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처 기술 훈련을 하게 되면 뭐 자기 주장 훈련이나 대인 관계 훈련, 의사 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 시간 관리 기술, 또 이완법, 그다음 인지적으로 재구조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처 기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뒷부분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립자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했었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실제로 저희 국립자원에서는 삶의 질 연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나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또 부부의 회복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또 심장 기법 기반의 신체상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쭉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룹으로 요즘은 이제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들을 또 주로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대처 기술이나 이제 관련된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은 통증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울증이 심하다면 그냥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네, 항우울제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척순상 동료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는 우울 탈출을 했는지 그리고 병원에 있는 척순상 환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모아냈는 부분인데요. 척순상 환자분들이 하시는 우울 탈출 노하우는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세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다 실행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척손상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들은 뭐 우울이나 불안, 불면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울이나 불안, 불명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실어드렸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보시면 이렇게 지난 2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 동안 검사지에 나열되어 있는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혹은 얼마나 심하게 느끼는지를 그 문항에 점수를 매겨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다 하시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아니면 2주 동안 난 한 이틀 이상 정도 그런 느낌을 느꼈다. 아니면 1점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나는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었다 하면 2점. 거의 매일 나는 그렇다 하면 3점으로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이제 불안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다음 불면 같은 경우에는 이 심각도가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잠들기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나는 매우 심하다고 느끼는지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다 더하시면 여기 이제 결과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점수를 다 더한 점수에 해당되는 게 나의 어떤 심각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 5점에서 9점이면 경도 우울증이실 거고요. 이 점수를 다 더했는 게 20점 이상이라면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경도의 양상일 때는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로 이제 스스로 대처를 조금 해보시거나 조금 더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나 혼자 조금 많이 힘들다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관의 상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많이 심해지셔서 혼자서 뭔가 해결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내 문제가 이건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정도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보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한 정도, 이제 고도의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을 이라고 체크가 되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실제로 이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울이나 불안,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또 불안감이 높아지기도 해서 이런 우울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대처 이론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적응적이지 않은 대처를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반응이 또 많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먼저 내가 스트레스 되는 상황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인가를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뭔가 노력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하지만 어떤 장애라든가 질병이나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쓰시면 되는데요. 주로 문제 중심적인 대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또 전문가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도 청하면서 조언도 구해보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목록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 중심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내가 좀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좀 즐거운 기분 전환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좀 쉬거나 아니면 이완하거나 명상 같은 걸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 중심적인 대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척손상 초기에는 굉장히 장애라는 커다란 변화에 정서적으로 많이 압도되어 있는 시기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척손상 초기에는 충분히 내 감정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 그다음에 또 많이 제한적으로 환경이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고 해보는 것, 또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이완이나 명상을 쓰는 것, 이제 이런 정서 중심적인 대처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손상 후에 2년 정도가 경과가 돼서 사회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정서 중심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접하다 보면 꼭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굉장히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불안감들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먼저 사용을 해서 좀 마음의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킨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나갈 방법들을 찾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문제 중심 대처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거를 해보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예도
예를 떠올리면서 좀 해봐야 될 텐데 시간상 제가 그냥 방법들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문제 중심적인 해결 방법은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덩어리처럼 너무 크게 난 직장에서 요즘 너무 힘들어.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좀 조각조각 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조금 그 문제를 분명하게 명료화를 시켜주는 게 문제를 조각내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건데요. 어, 꼭 문제가 이게 꼭 가능한 것만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가능한 한 생각이 나는 모든 것 좀 얼토당토 않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다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는 겁니다. A라는 방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어떻고 그다음 B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지를 쭉 따져봐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에서 장점이 가장 많은 것 근데 장점이 많더라도 내 성격상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어렵겠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 방법을 세우고 6단계에서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는 실제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 하시면 다시 이제 4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말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떠올려서 하나하나 자꾸 해보다 보면 네, 언젠가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좀 쉽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가 뭐 불안하거나 하지 않을 때라도 이완 연습을 평상시에 좀 충분히 해두시면 실제로 내가 많이 긴장될 때, 불안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불안할 때는 아마 자신을 살펴보면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숨을 가능한 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를 반복하시게 되면 그럼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신체로 공급이 되어서 신체적인 긴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네, 한 손은 이렇게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얹으시고 네, 4초 동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3초 정도 멈추시고 그다음에 5초 동안 입으로 숨을 후 내어 쉬시고 다시 3초 멈추고를 반복하는 복식 호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식 호흡이 안 되시는 손상에서는 그냥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그냥 들이마시면서 4초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식 호흡을 하시게 되면 배가 나오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림에서처럼 또 숨을 밖으로 내쉬게 되면 배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횡격막이 부교감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또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뭔가 많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심호흡입니다. 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토닥여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쪽 팔뚝에 양손을 두고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살짝 10번에서 15번 정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많이 불안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잘 안아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정이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는 스스로 나를 감싸 안고 이렇게 네, 나비 포옹법으로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 훨씬 안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안전지대 만들기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이렇게 과거에 좀 가장 편안했던 것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안전지대 만들기 방법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오감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 편안한 장소를 떠올려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바닷가나 호수, 특히 바다에서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오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파란 바다, 그리고 파란 하늘, 그리고 또 바다의 또 찝찝한 바다 냄새, 모래의 까칠까칠했던 느낌들, 그리고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그리고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연보다는 내 방이 제일 편안했어요. 내 이불 속이 나는 언제나 제일 편안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방의 이미지, 누구나 나한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을 또 상상을 해보셔도 좋고, 뭐 다락방 같은 것을 상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올릴 때는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할 때는 먼저 심호흡이나 복식호흡 하는 것을 하고 신체의 이완요법을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안전지대에 대한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지시를 저희가 읽어주게 되고 그럼 그걸 눈 감고 이제 들으면서 상상을 하시게 되면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이완하는 방법과 이렇게 안전지대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제가 또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국립재활원 스트레스라고 치시거나 이제 25편 스트레스 관리에 들어가시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쭉 제가 나레이션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듣고 쭉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불안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요즘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명상은 신체적 또 정신적인 긴장을 낮춰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명상이 굉장히 다양한 명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입증되어져 있는 과학적인 명상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거는 현재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혹은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마음챙김 명상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호흡 마음챙김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 신체적인 감각 또 신체를 살펴보기도 하고 감정이나 또 외부의 소리를 듣거나 하는 등으로 이제 마음 챙김을 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의 상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과 이제 강아지가 같이 나무가 있는 숲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숲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어떤가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숲을 거닐게 되세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이 꽉 차 있습니다. 마인드가 굉장히 잡다한 생각들로 꽉 차 있죠. 어떤 생각들일까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후회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내가 지금 숲을 걸어가고 있고 나무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 머릿속은 다른 잡다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강아지는 어떤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마음 챙김의 상태라는 거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마음 챙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음 챙김에 수련을 하거나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주로 뭐 호흡이나 신체 감각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수련하는 것만 마음 챙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을 느껴보는 것, 또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에 마음을 좀 집중해 보는 것. 비가 오는 소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상의 소리들에 마음을 집중하거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그 음식의 색깔이나 냄새, 맛을 느껴보는 것, 이런 것들도 마음 챙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다 보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귀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대체로 우울하면 무언가 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되고, 또 즐거운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또 그만큼 감정은 더 무미해건져지고 또 더 우울하게 됩니다. 반대로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죠. 병원에서 이렇게 기분 전환 활동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즐거운 활동들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20개, 30개까지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큰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거, 답답할 때 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는 거, 하늘 보는 거,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산책하는 거, 그리고 또 자잘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거나 수다를 떠는 것, 또 운동하거나 명상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접할 수 있는 많은 기분 전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리스트들을 꺼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해나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이제 생각을 좀 찾아내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보면 나는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감정의 이면의 생각들 때문에 나의 감정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불쾌한 감정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이때 다시 살짝 눈을 감고 나에게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다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잡아내시면 그게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고에,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실제로 일치하는 증거가 뭘까?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뭘까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우울할 때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일치하는 생각들만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부분 우울할 때는 좀 부정적인 증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나 혼자서 증거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인이나 또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좀 생각이 나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현재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만약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떠세요? 아무리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더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소중한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이 나셨으면 그 생각을 이제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본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네. 또 척수 장애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인제 불면증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불면증 관련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면증은 주로 인제 밤에 잠들지 못하는, 네, 잠만 자려고 해도 잠들지 못하는 수면 개시 불면증, 그리고 잠은 들었는데 중간에 깨서 자주 깬다거나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수면 유지 불면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긴장이 되거나 뭔가 불안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다가 수시로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보통 이제 불면증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척수 장애인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면 호흡 장애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면 이제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그런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하십니다. 주로 척수 장애인분들의 상담을 하면서 인제 수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체크를 하다 보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인제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때문에, 네, 잠을 자지 못하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또 이렇게 병원에서 있다 보면은 방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제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한 문제들, 또 내지는 주변에 누군가가 코를 골아서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또 누가 켜 놓은 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수면 환경 때문에 잘 자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힘들게 신경계성 통증 때문에 잠들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잠자다가도 갑작스럽게 경직이 와서 깨는 경우들도 또 있죠. 또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다가 몇 시간마다 한 번씩은 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물 때문에 오히려 인제 더 방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것 이상으로 한 40에서 90% 정도까지 척수 장애인분들, 특히 경수나 흉수의 위쪽 손상이신 분들이 호흡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차적으로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이제 척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경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에 대한 치료보다 먼저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경직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이런 정신적인 다른 문제들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호흡 기능 검사를 받아서 또 필요할 때는 양압기 치료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수면제를 복용해서 받는 것 외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불면증의 지속 요인을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과각성 상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적인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은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뉴얼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나는 오늘은 꼭 몇 시에는 잠을 자야 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잠자는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두시면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여기에 스스로 맞춰져서 정해진 아침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밤에 잠드는 시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예,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눕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워서 '나 오늘은 꼭 자야 돼. 오늘 잠자지 않으면 내일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야.' 생각해서 누우셔서 양을 몇 마리까지 세시나요?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까지 셌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지 마시고 졸릴 때만 잠자리에 눕고, 가능하다면 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침대를 벗어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척수분들이 침대를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경우, 또 병원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낮잠을 자지 않아야 몸에 피로가 쌓여서 밤에 잠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위생에 있어서는 잠자는 환경을 좀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잠자는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밤에 잠자기 전까지 주로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자기 30분 전까지는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오히려 가능하시면 독서를 하시거나 음악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밖에 창 밖으로 네온사인이라든가 불빛들 다른 집에 켜놓은 불 때문에 실제로 내 방에 불을 꺼도 이렇게 어둡지 않고 환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암막 커튼을 좀 사용을 해서 잠자는 환경을 어둡게 유지해 주는 것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반대로 햇빛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가능한 밖에 나가셔서 빛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낮에 빛을 많이 보시면 생체시계를 움직여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잘 분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잠을 잘 자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고요. 또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기립기를 이용한 기립 운동이나 혹은 휠체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운동량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담배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밤에 술을 먹고 잠을 청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술은 취중에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이게 수면에 깊게 잠들지 못하게 굉장히 얕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불면증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술을 드시고 잠을 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이완 훈련이라든가 복식 호흡, 그다음에 뭐 심상 훈련,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완 요법들을 하시는 것도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간병 가족의 소진 방지를 위한 팁을 길지 않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실제로 간병 가족의 어떤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방법들 5가지 팁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네. 일단 간병 가족분들은 네, 실제로 본인이 환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집안일까지 하면서 내가 모든 것 혼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 혼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병 가족 다른 간병 가족분들과 어떻게 지지 집단이나 이렇게 자조 모임을 같이 형성을 해서 내가 느끼는 어려움, 감정 같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 집단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잘 간병하려면 환자를 잘 간병하려면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어디가 아파도 그걸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아픈 곳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으시고 틈틈이 운동을 하시고 또 잘 드시고 가능한 한 잘 수 있을 땐 또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완 연습이나 또 명상을 환자분하고 또 같이 하신다면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누군가가 또 우리 간병 가족분들이 대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또 소진이 오게 되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병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도맡아서 하려다 보면은 쉽게 소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또 나한테 요즘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들이라도 이제 집에 계실 때는 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여의치 않다면 규칙적으로 누군가한테 기관의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기관 담당자한테 혹은 친구나 다른 친척한테 주기적으로 나한테 전화를 좀 한 번씩 해달라고 하셔서 힘든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누군가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 받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네, 꼭 도움을 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병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휴식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휴식 시간 가지기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하루에 최소 30분은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간단한 뭐 컴퓨터 게임, 뭐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고, 뜨개질을 하거나 그 시간에 애완동물과 논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식물을 가꾸면서 또 행복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좀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네, 향기 나는 초를 좀 놔둔다거나, 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내가 있는 공간에 작은 꽃을 둔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사치를 부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많이 웃으면 좋겠죠. 네,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보거나, 또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신나게 많이 웃거나,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유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많이 우울하다 또 하시면 아까 올려드렸던 그런 설문지를 해보시면서 우울 증상을 좀 미리 알아차려 보시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예를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간병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요. 해변으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요가도 하고, 이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모래들을 가지고 미술치료도 하고, 또 같이 마음이 힘든 부분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셨던 한 분의 예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60세 되신 참가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3년째 지금도 계속 뇌 손상을 입은 손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할머니가 본인의 손자를 계속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근데 이분도 암이 발생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애 데리고 치료센터에 다니고 하는 거에 본인의 시간이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갑자기 밤에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의미 있는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분 전환 활동을 찾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25개의 칸에다가 나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나 기분 전환, 즐거운 활동들을 적게 했는데요. 굉장히 빡빡하게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제로 본인이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X자를 해놓은 것이 내가 실천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X를 해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시를 하나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일상은 너무도 달라져 있다. 아이가 웃으면 따라 웃고 아이 치료 받으러 다니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웃고 즐기고 있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상.
전엔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감사하고 즐겁고 예쁘게 느껴진다. 네. 아마 이분이 하신 거는 아까 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서 아이 치료받으러 가서 중간에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은 책도 읽으시고 또 차도 마시고 그러시면서 또 하나 체크해 나가시기도 하셨고, 또 마음 챙김을 하면서 내 스스로 현재에 있는 상태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깨졌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요. 자, 장애 손상을 입고 난 이후에 장애 수용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장애 수용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내 자신의 일부분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손상 초기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가족이나 동료분들에게 같이 마음을 많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실제로 정서적인 안정과 대처 기술을 또 배워가면서 상담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맞닥뜨렸을 때는 먼저 처음에 호흡 이완이나 마음 안정화 기법 같은 거 사용을 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시킨 이후에 그다음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가 아니라 하나하나 작게 쪼개서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아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고 '나 같은 상황에서 즐거운 활동이 뭐가 있겠어.' 하시지 마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활동이라도 많이 적어 놓으셔서 그 리스트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드셔서 틈틈이 하나하나 실행해 보셔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시고 조금 더 좋은 기분, 즐거운 기분으로 좀 더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